네,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잠깐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복습하면서 문제풀이 간단하게 들어갈 텐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해수의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첫 번째로 했던 게 표층 수온 분포였습니다. 예, 표층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건 가장 큰 건 누구였죠? 네, 바로 태양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도달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태양 에너지에 도달한다는 건 뭐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까? 위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위도라고 하는 것은 적도를 0도, 그다음에 극지방을 90도로 해 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고위도라고 하는 거죠. 고위도, 가운데가 중위도, 아래쪽이 저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디가 높겠어요? 여기 저위도 지방이 태양 에너지가 많이 받으니까 수온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세 개의 층이 있다라고 했었죠. 가장 위에 있는 층은 잘 섞이는 층입니다. 무슨 층? 혼합층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층입니다. 수온 약층. 자, 깊은 바다에 있는 어 아주 낮은 온도가 유지되는 곳 심해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 혼합층은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렇게 혼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 수온 약층은 이제 태양 에너지 도달을 하지 못하니까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데 요 아래쪽은 온도가 낮고 저온이고 위쪽은 이제 온도가 높은 고온이니까 얘는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안정 불안정 안정한 층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요 심해층은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태양에너지 도달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태양열이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세 개의 층으로 나눴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도지방, 저위도지방으로 갈수록 이 혼합층의 두께는 얇지만 온도가 높고 이렇게 수온야층이 길어진다라고 얘기했었고 고위도 쪽은 거의 이렇게 층에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런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염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염분 기억하십니까? 자, 염분의 정의가 뭐였어요? 바닷물 얼마큼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해수 1kg, 바닷물 1kg 떴어. 1kg 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들, 염분의 종류들이거든요. 이 염류들의 뭐 그람수, 요 그람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염류가 총 35g 들어있다. 어디에? 바닷물 1kg 속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 녀석의 염분을 구하시오. 그러면 네, 이 바닷물의 염분은 35g 들어있다 했으니까 단위는 PSU라고 합니다라고 했었죠. 염분. 네. 그래서 이 염분에서 가장 많은 것 기억하자 그랬죠. 가장 많은 것 짠맛을 내는 누구? 염화나트륨. 자, 두 번째로 많은 거 기억하자 그랬어요. 쓴맛을 나타낸다.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네. 기억해 주시고 아까 채팅창에서 질문했던 부분 한번 다시 볼게요. 109페이지 10번. 109페이지 109페이지 10번이요? 잠깐만요. 109페이지로 가볼까요? 109페이지 10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맞아요? 109페이지에 지금 질문 들어온 거 먼저 할게요. 네. 네네네. 10번인데요. 10번 문제 질문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10번 질문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표는 습관을 구성하는 이런 물질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네, 해수 가장 많고 그다음 빙하, 지하수, 강호수라고 그랬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 자, 보통 이제 우리는 강물과 호수의 물을 가장 대부분 활용을 많이 하고요. 이게 부족할 때는 지하수까지 끌어다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이 두 가지 종류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빙하하고 바닷물은 사용이 어렵다라고 보시고 여기 활용이 가능한 물은 바로 지하수와 강호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얼마죠? 0.77이잖아요. 0.77%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의 총량이 1000ml라고 할 때 0.77%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0ml가 있다면 77%는 0.77%는 뭐예요? 100분의 0.77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0.77%라는 건 100개 중에서 0.77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없어지면서 7.7ml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110페이지의 17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110페이지에 17번. 따라란. 보도록 합시다. 1900년부터 2000년까지의 전 세계 용도별 수자원 이용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17번 문제는요. 네. 보시게 되면은 연도가 증가하는데 결국에는 수자원을 이용하는 양이 총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산업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에 뭐 물을 많이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공업용 수도 늘어나고 농업용 수도 늘어나고 생활용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고 뭐 다 늘어나고 있다 뜻이죠.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다 보시면은 이제 옳은 걸 찾을 수 있는데 5 번을 보게 되면은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맞지만 수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물의 양이에요. 수자원이라는 건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이에요.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자원은 일정해요. 하지만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수자원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5 번이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120 페이지의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인제 다른 친구들도 지금 숙제한 걸 보니까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보려고 했던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염분과 염류의 양을 조사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네. 염분과 염류의 양이다. 자, 보도록 하시죠. 음. 지금 A라는 바다의 염분은 33psu란 뜻입니다. 자, 33psu란 얘기는 이 해수 1kg에 포함된 총 염류가 몇 g이라는 겁니까? 이 A 바다는 33g이라는 거죠. 근데 염류에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말고도 등등등등 다른 염료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포함한 게 33g이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염화 나트륨이 25.6g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면 염분이 33이니까 25.6하고 요 가하고 합치면 33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나오지 않은 염료들도 다 포함해서 33g이기 때문에 가하고 25.6을 합쳐서 33g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계산해 보면. 자, 그러면 이 가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염분의 비율은 일정하다. 자,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B라는 바다에서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이 지금 써 있잖아요. 이 B라는 바다에서. 지워 볼게요, 이제. 자, B라는 바다에서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의 비가 77.6 대 11이란 말이에요. 77.6 대 11이란 말이에요. 누가? 염화 나트륨의 비율과 염화 마그네슘의 그람 수가 지금 77.6 대 1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라는 바다에서도, 이건 지금 B라는 바다잖아요. A라는 바다에서도 이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은 똑같이 77.6 대 1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라는 바다는 25.6g이니까 25.6g이라고 하면은, 염화 나트륨이 25.6g이라고 하면은 염화 마그네슘은 얼마일 것인가,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비례식을 잘 세우는가 안 세우는가의 문제예요. 네, 그렇게 해서 풀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 보면은, 자, 대충 한번 보세요. 대충 여기 이 거의 몇 77.6하고 25.6이 거의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 3 배, 3배 정도 하면은 3, 5, 3, 15, 2, 3은 6. 거의 한 3 점 몇 배가 되네요. 3 점 몇 배. 예, 그쵸? 그래서 요 11 이니까 얘도 3 점 몇 배 해 보면은 가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정확히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요렇게 구해서 나눠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가 대략적으로 한 3.6 그램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3.6인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 보세요. 요거 두 개 더해 보면 얼마입니까? 25.6 하고 3.6 더해 보면은 더해 봤자 29.2 잖아요. 29.2. 그럼 나머지 염류 이걸 합쳐 가지고 33 그램이 된 거잖아요, 염분이 33이 된 거니까 나머지 염류는 여기에 들어간 게 나머지 염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3.8 그램 정도는 나머지 염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염분이 33일 때 염화나트륨이 25.6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염분이 X이면은 77.6 g이 염화나트륨이겠다라고 비례식 세우면 되겠죠. 염분이 33인 바다에서 염화나트륨은 25.6g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 염분이 나인 바다는 77.6g이더라. 그럼 이 비례식에 의해서 나의 염분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대략적으로 이것도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100 정도 나온다고. 그래서 비슷한 거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찾아주면 되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20번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위에서 염분이 42인 곳에 염화 나트륨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서 A라는 바다를 보게 되면은 염분이 33인데 이 염분이 33인 곳에서 염화 나트륨이 25.6g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는 42가 염분이면은 염화 나트륨은 얼마니? X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풀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20번에 32.6g 정도 대략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 지금 20 몇 번 하셨지, 질문을? 또 질문을 하신 걸 보면은 24번. 네,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 문제도 염분비 일정의 법칙인데요. 염분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염분의 비율은 일정하다. 염분 염 염류들의 질량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르지만 염분의 비율은 일정하다. 지금 여기 그 바다별로 염분을 비교해 보면은 동해라는 바다와 황해라는 바다의 염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해에 있는 염화 나트륨이
질량은 황해에 있는 염화나트륨하고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율, 염화나트륨이 77.7%라는 이 비율은 어때야 된다? 동해나 황해나 이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다? 같다는 얘기죠. 음. 전체 들어있는 염류의 양 중에서 77.7%가 염화나트륨의 비율인데 그것이 동해는 25.64인 거고 황해는 B가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염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동해에서 퍼센트나 황해에서의 퍼센트는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동해도 염화 마그네슘 비율은 얼마여야 돼요? 10.9 같아야 된다는 거죠. 황해랑 비율은 같아야 된다. 뭐가 같아야 된다? 요 비율은 같아야 된다. 뭐별로? 이 염류의 종류별로 이 비율은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A 값은 뭐가 되겠어요? A는 그냥 10.9% 되는 거죠. 퍼센트니까 10.9%. 비율은 같아야 된다. 왜? 염분이 달라도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염분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돼요. 염분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자, 일과 관련된 법칙,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비를 구하는 비례식을 써라 그랬는데 자, 비례식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 지금 염화나트륨이 동해에서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 그러니까 염류의 비율을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은 어느 바다나 똑같아야 된다. A 바다나 B 바다나 똑같아야 된다. 이게 A 바다에서의 이 둘 염류 간의 비율이라면 B 바다에서도 이 비율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비율이. 그러면 A 바다, 동해 바다에서는 25.64 대 3.6 여기 25.64 대 3.6이 지금 둘의 비율이었잖아요. 그럼 황해 바다는 요게 지금 그 비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B 대 3.38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두 염류의 비율은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박영자님 잘 예, 네, 알겠어요. 자,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푸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푸는 거 보니까 여기 실력 탄탄의 1번 문제까지만 다시 풀어보고 복습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실력 탄탄 1번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나라 주변에 요 2 월과 8 월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의 수온 분포. 음. 이건 지금 염분이 아니라 수온을 물어봤네요, 수온. 예. 시험에서도 이제 염분이나 수온이 잘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염분이 아니라 수온을 물어본 거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여기 2 월이 겨울이니까 8 월보다는 2 월이 수온이 낮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같은 지역의 온도를 보시면 돼요. 수온을 보면은 가가 온도가 낮잖아요. 가가 몇 월? 2 월이 될 것이고 나가 몇 월 되겠어요? 8 월이 되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같은 지역의 온도를 보는 거예요. 뭐 동해 쪽을 봐도 상관없어요. 이 동해 쪽을 같이 비교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같은 지역을 봐야죠. 그때 수온을 봤을 때 수온이 높다 그러면 그게 여름이잖아요. 가는 2 월, 나는 8 월이다. 맞죠? 그다음에 자, 니은 위도가 높아서 수온이 높냐? 동해는 자, 여러분들 위도가 정확히 뭔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위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구잖아요. 지구가 구야. 그럼 이 지구를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요. 쪼개면 여기 지구의 구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의 중심으로부터 이 수평면을 딱 그어. 그으면 이게 0 도예요. 그리고 여기 0 도로부터 30 도를 올려요. 올리면 여기가 30 도가 되잖아요. 이 30 도를 컴파스로 삥 돌려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를. 그럼 이 가로줄이 전부 30 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위도가. 그러니까 위도는 이게 위도예요. 적도로부터 각도를 올려서 한 바퀴 삥 돌리는 거야. 그럼 60 도는 어디예요? 이만큼 60 도를 올려.
올려서 한 바퀴 삥 돌려요. 그럼 이게 60도예요. 90도는 어디야? 여기. 한 바퀴 돌려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30도는 우리는 위도가 낮다, 저위도. 저위도는 그러니까 0에서 30도를 저위도라고 하는 거고요. 30에서 60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의 위도, 중위도라고 하는 거예요. 30에서 60도. 그다음에 60에서 90도를 뭐라고 하냐면 위도가 높다, 고위도라고 하는 거예요. 60에서 90도. 그러니까 위도가 높다는 말은 극지방에 가까워진다는 말이고, 극지방에 가까워지면은 온도는 어때야 돼요? 태양열을 못 받으니까 온도는 떨어져야 되죠. 표층 수온도 마찬가지죠. 위도가 높으면 수온은 낮아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렸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고, 깊은 바닷속에서도 수온 분포가 강하처럼 나타나느냐? 이건 지금 표층의 온도이기 때문에, 표층은 그렇지만 깊은 바닷속은 아까 심해층이었잖아요. 무슨 층? 심해층. 심해층은 어느 바다나 태양열에 거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 네, 다르게 나타나죠. 표층하고 다르게 나타나죠. 네, 거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해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한 번 더 들으시니까 이해 잘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122쪽인데요. 첫 번째 해류입니다. 해류. 자, 해류가 나오죠. 자, 해류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의 흐름이죠. 흐름. 해수의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인 흐름. 지속적인에다 밑줄 좀 쳐볼까요?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불고 내일 바닷물의 방향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바닷물의 방향이 이렇게 동해 쪽으로 가고 황해 쪽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흐르는데, 요 흐름이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을 주기로 1년 동안 계속 같은 방향으로 바닷물이 거의 이렇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여기 제주도 앞바다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뭐 기름이 유출됐어. 그럼 기름이 이렇게 동해 쪽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해류를 따라서. 그러니까 지속적인 바람 때문에 해류가 생기는 거예요. 요 바다 위로 부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럼 이 바람도 매번 바뀌는 바람이겠어요? 지속적인 바람이겠어요? 지속적인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 해류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해류 위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원인이에요.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어요.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얘기부터 고등학교 지구과학 얘기인데요. 지구에 적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적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요. 태양열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 적도 부분의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해요. 뜨거워지니까. 상승해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원래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극지방까지 가서 식어야 되는 이게 정상인데, 가다가 지구가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얘가 많이 못 가고 여기서 떨어져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많이 못 가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떨어지니까 공기가 여기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공기의 순환이 이렇게 순환 고리가 생겨요. 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요. 또 내려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이게 공기의 흐름이거든요. 그럼 공기의 흐름이 이 여기, 여기를 한번 보세요, 공기의 흐름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부는 바람이 부는 것이고, 얘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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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부는 바람이 부는 것이고, 얘는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부는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구의 위도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바람이 끊임없이 부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에 바닷물의 흐름은 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여기를 확대해서 보잖아.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부분에서 바람은 요렇게 부니깐 해류가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앞바다로. 그러니까 바로 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에 이런 해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바람의 이름들이나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공부하실 것이고요. 일단 그렇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류의 발생 원인은 뭐다? 지속적으로 부는 뭐다? 바람이다. 지속적인 바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해류가 있는 거죠. 아래에서 지금 해류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 두꺼운 해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류의 뭐랄까 가장 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일본 쿠로시오 지방을 지난다 그래서 이 해류의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예요. 큰 줄기예요. 이 쿠로시오 해류가 오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하나는 동해 쪽으로 가고 하나는 황해 쪽으로 가요. 그때 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반을 딱 자르면 요 아래쪽은 온도가 어떻겠어요? 높겠죠. 따뜻한 지방에서 오니까. 그래서 따뜻한 지방에서 오는 이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을 난류라고 하는 거예요, 난류. 음. 그다음에 위에선 차가운 바람이 불잖아요. 바닷물도 차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차가운 흐름, 한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요 바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걸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먼저 큰 흐름의 해류가 딱 들어온단 말이야. 큰 흐름에 이렇게. 이 해류의 이름이 뭐다? 아래쪽에서 오는 빨간색으로 있는 건 난류예요, 난류. 그 난류의 이름이 뭐냐면 쿠로시오 해류다. 이 쿠로시오 해류의 그 대부분은 이렇게 일본 아래쪽으로 해서 쿠로시오 지방으로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고 이 중에서 어떤 한 흐름이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가거든요. 요 난류를 우리는 동한 난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황해 쪽으로도 가거든요. 이거를 황해 난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위쪽에서도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음. 내려오는데 이 연해주 지방을 거쳐서 내려온다 그래서 이 해류를 연해주 해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렇게 그 해류의 크기가 큰 거는 난류, 한류라기보다는 그냥 해류 이렇게 지정해 줘요. 그래서 이 연해주는 한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연해주 해류라고 하고, 쿠로시오도 그냥 해류라고 이름 붙였죠. 난류입니다, 난류. 난류인데 해류였고, 연해주 해류는 한류인데 해류라고 이름 붙인 것이고요. 이게 이제 북한 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뭐가 되냐면 한류로 이제 이름이 붙는 거예요. 북한 한류. 자, 이렇게 붙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여기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 여러분, 바닷물이 차가우면 좋은 게 있어요. 찬 바닷물에서는요, 그 물고기들이 먹는 플랑크톤이랑 무기염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런 애들이 많다고. 찬물에 많아요. 어. 그래서 이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은 막 뒤섞이면서 여기에 플랑크톤이 많이 물고기 먹을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겠어요? 물고기들이 "와 너도 나도 여기가 좋다."고 막 여기서 노는 거지 다. 음. 이렇게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해안이 조경수역이 됩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별표 쳐 놓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 자, 이거를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경수역 나왔죠.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이고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좋은 어장이다. 우리나라 어디에 형성됐다? 동해에 형성됐다. 자, 그다음에 여기 하나 기억해 주실 게 있는데 여름에는 이 조경수역이 북상하고 겨울에는 남하한다는 거죠. 여름에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내려온다는 거죠. 왜냐면 여름에는 따뜻한 물이 세력이 세니까 위로 많이 올라가겠고, 겨울에는 찬물의 세력이 세니까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경 수역의 위치가 위아래로 조금 바뀐다는 거죠, 계절에 따라서. 네, 여기는 하나 기억해 주자. 여기 시험에 나왔을 때는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고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조경 수역의 위치예요, 위치. 여름에는 이렇게 난류가 강해져서 조경수역이 위쪽으로 많이 위치했다가, 겨울이 되면은 한류가 강해져서 아래쪽으로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겨울철에 보통 이제 북한 어민들이 우리나라 여기 38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경고 사격하고 "올라가, 올라가." 하면서 "내려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해류입니다, 해류. 자, 해류 아셨어요? 자, 해류는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조석이 있어요. 조석. 조석. 음. 조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볼게요. 해안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다. 그때 바닷물이 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자, 들어오는 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밀물이라고 하죠, 밀물. 자, 밀물이 들어오면은 바닷물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바닷물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어. 이 가장 높 하루 중에 가장 높을 때가 있겠죠? 요렇게 하루 중에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가득 찼다." 그래서 만조라고 하는 거예요, 만조. 그다음에 거꾸로 물이 쭉 빠져. 빠져 가지고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어. 가장 많이 빠져요. 이때는 뭐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썰물이라고 하죠. 썰물이 되면서 쭉 바닷물이 끝까지 빠졌어요. 가장 많이 빠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조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때 이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가 생기죠. 요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를 만조, 간조의 높이 차, 조차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용어를 잘 기억합시다. 가득 찬 건 뭐라고? 만조. 가장 많이 빠진 걸 뭐? 간조. 그때 높이 차이를 뭐라고 한다? 조차라고 한다고요. 자, 이거를 하루 동안에 시간에 따라서 이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요. 자, 이게 시간이에요. 가로축이 시간인데, 이게 높이 차이다라고 보면은, 이 세로축이 높이다라고 보면은 이 높이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음. 그때 이 하루를 주기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3 시였어요. 13 시. 13 시. 음. 그러면은 여기가, 잠깐만요. 다시 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그려 볼게요. 여기는 그림을 갖다 쓸게요. 여기 있는 그림을 갖다 그냥 합시다, 여러분들. 여기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음. 책 옆에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은 어 어느 날 오후 1 시에서 가장 바닷물이 많이 빠진 때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가장 많이 빠졌다? 간조라고 했죠, 간조. 자, 어느 날 오후 1 시가 간조였어요. 그런데 물이 인제 들어오기 시작해. 그럼 뭐예요? 밀물이 들어오죠. 밀물이 들어와서 가장 높이가 높아져요. 그럼 뭐예요, 이게? 만조가 되는 거죠. 자, 만조에서 다시 썰물이 되면서 물이 빠져요. 그럼 다시 또 언제가 돼? 간조가 되죠, 다시. 그랬다가 다시 또 밀물로 들어와서 물이 또 차. 그럼 만조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빠져서 간조가 됐는데, 이때
이게 보통 이렇게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여기 13시니까 여기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13시 다시 여기 13시까지가 이제 이게 24 시간이잖아요.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만조가 2번, 간조가 보통 한 2번 나와요,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하루가 24 시간이니까 요 만조에서 그다음 만조까지가 얼마 걸릴까요? 대략적으로 한 12 시간 걸리겠죠? 12 시간. 음. 근데 정확히 12 시간이 아니라 쪼끔 더 걸려요. 12 시간 25분 정도 걸려요. 자, 요거는 기억해 두자. 이게 무슨 시간이냐? 만조에서 그다음 만조까지 걸린 시간이잖아. 자,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주기. 주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밥을 주기적으로 먹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잠을 잡니다." 그러잖아. 주기적이 뭐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만조에서 그다음 만조까지니깐 이게 주기가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약 12 시간 25 분. 이거를 이렇게 외워 주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럼 하루에 만조가 약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2번 일어나는 거예요. 간조가 약 몇 번? 2번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럼 만조에서 간조까지는 한 6 시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개 잡으러 갔어. 이 만조와 간조의 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그 갯벌에 조개 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개 캐러 가잖아요. 그럼 갯벌이 막 드러났잖아요, 갯벌이. 물이 빠졌잖아. 근데 이때 들어간 때가 오후 1 시였어. 1 시에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간조.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바닷물이 그럼 여기 이제 언제 바닷물이 차서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몇 시간 뒤에. 만조가 되면은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 간조에서 만조까지는 대략적으로 몇 시간 뒤면은 6 시간 뒤면은 만조가 돼서 꽉 찬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조개를 실제로 캘 수 있는 시간은 1 시에 물이 쭉 빠지면은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쭉 빠졌잖아요. 그러면 1 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 밖에 조개를 못 캔다는 거예요. 이제 3시 이후로부터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 캐는 시간이 한 2-3 시간 정도, 많아야 2-3 시간? 한 2 시간, 3 시간 정도 사이에 조개 캘 수 있구나. 그래서 조개 캐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만조와 간조, 밀물, 썰물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생각하는 거죠. 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나왔죠. 여기 내용 볼게요. 자, 조석,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밀물과 썰물 같은 이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흐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흐름을 우리는 조류라고 하는 거예요. 해름은 이 한쪽 방향이었다면 조류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조류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가득 찬 거 만조, 빠진 거 간조. 그 둘의 차이 조차. 주기라고 하는 것은 만조에서 그다음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그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 약 12 시간 25 분. 12 시간 25 분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석 현상을 어디에 이용해요? 서해안이 조차 가장 크죠. 동해안은 작아요. 서해가 큽니다, 여러분, 조차가. 그래서 조개 캔다, 조력 발전, 그다음에 물고기 잡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사리 일대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바닷길 열리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바닷길 체험. 기적의 바닷길에서 막 바다가 쫙 열리면서 길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물이 쭉 빠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만조와 간조가 만조 한 번, 간조 한 번, 만조 한 번, 간조 한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그죠? 이거를 근데 한 달 동안 쫙 보면 30일 동안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이 30일 동안 비교해서 보게 되면 얘들의 높이가 계속 이렇게 일정한 높이로 쭉 30일 동안에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높이를 보면요. 30일 동안 우리가 관측을 해 보면 이 만조와 간조가 높이 차이가 하루 동안 쭉 만조와 간조 사이가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또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요게 하루잖아. 하루에 만조 2번 간조 2번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걸 한 달로 보게 되면 만조 2번 간조 2번이 하루에 맨날 맨날 이렇게 일어나긴 하거든요. 일어나는데 매일매일 만조의 높이와 간조의 높이가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때 이 한 달 중에서 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가장 큰 때가 2번 나오거든요. 예.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런 때를 뭐라고 하냐면 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닷물이 엄청 들어왔다가 엄청 빠지는 거예요. 예. 가장 많이 들어왔다가 가장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빠졌을 때 바닥이 많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갯벌의 조개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닷길 열리는 행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요. 이때랑 주말이랑 끼면은 사리 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리 말고 요렇게 차이가 적은 때가 있잖아, 2번.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는 만조와 간조가 2번씩 나타나고,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리와 조금이 2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사리라고 하는 건 가장 조차가 큰 거예요. 조금이라고 하는 건 조차가 작은 거예요. 자,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지구 주변의 달 때문에 그런데, 지구 주변에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거든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이렇게. 걸리는데 이 멀리에 태양이 있거든요, 태양. 이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여기 1 번과 여기 3 번, 1 번, 3 번의 달의 위치가 있을 때에는 태양과 달의 인력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여기 지구에 있는 물이 이렇게 태양과 달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서 물이 굉장히 높이 들어왔다가 높이 빠집니다. 그래서 위치 때문에, 달의 위치 때문에 1 번과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이때가 사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 학년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태양과 달의 위치와 이 사리와 조금의 관계까지는 교육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이거를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시험 문제 내는 학교들도 간혹 있으니까 알아는 두세요. 그리고 조금일 때는 언제냐면 달의 위치가 여기 2 번과 4번 이렇게 수직일 때는 달이 잡아당기는 인력과 태양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상쇄돼 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오거나 많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 번과 4번 위치에 있을 때는 조금이고 3 번과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사리가 된다. 요것도 함께 '달의 인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한 달 동안 해수면 높이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A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A하고 C를 이 조차가 조금 나잖아요. 이걸 조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A하고 C를 뭐라고 한다? 조금. 자, 그다음에 B하고 D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한 달에 2번 차이가 많이 나는 이 B하고 D를 뭐라고 한다고? 사리라고 한다고요. 사리 때 바닷길 체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생긴다는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해류와 조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124 페이지에 5번 문제 풀어 볼까요? "해류의 이름을 써 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주관식으로 나와도 다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D는 이름이 뭐죠? 일본의 어느 지역? 쿠로시오 지역.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자, 쿠로시오 해류가 지금 A와 C로 갈라지죠? A는 황해 쪽으로 온 난류니까 황해 난류. C는요, 동해 쪽으로 왔는데 이름은 동해 난류가 아니고 동한 난류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에서 오는 차가운 이 바닷물, 연해주 지방을 따라서 온다. 연해주의 이름은 해류라고 했고요. 자, 북한 지방에 내려온다. 여기서 갈라진 거 북한 한류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옳은 것을 고르시오. 6 번. A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한다. A는 지금 난류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것이고, B 북한 한류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 맞죠. C 겨울철에 세력이 강해진다. 난류는 겨울철에 세력이 약해지죠. C와 D는 모두 난류다. 예, C하고 D가 난류인 게 맞는 것이고,
2는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난류의 근원, 한류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 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11번 125쪽의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같이 보시면 어느 지역에서의 하루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다라고 해서 하루 동안, 하루 동안에다가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자, 하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만조 몇 번, 만조 두 번, 그다음에 간조 몇 번, 간조 두 번이 나타난다라고 했었고, 만조에서 그다음 만조까지 걸리는 주기라고 했죠. 이 조속 주기. 대략적으로 약 몇 시간? 12시간 25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림 보시게 되면은 오전 3 시에 지금 해수면 높이는 낮네요. 이거 뭐예요? 간조. 자, 그다음에 여기 B는 뭐예요? 가득 찼네요. 만조. C는 뭐예요? 간조. D는 다시 만조. 하루 동안 두 번, 두 번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자, A에서 B로 갈 때는 빠졌던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때는 밀물이에요, 썰물이에요? 그렇죠? 밀물이고. 만조에서 간조로 갈 때는 이게 뭐예요? 바닷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썰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차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만조와 간조의 요 차이를 조차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가 한 마이너스 3 미터라고 한다면 여기 위쪽은 한 플러스 3 미터 정도 되니까 총 6 미터 정도 되겠네, 조차는. 그죠? 자, 이 지역의 조차는 1 번, 3 미터가 아니라 6 미터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A와 C는 간조죠. 바뀌었죠. 자, 19시에는 썰물이 나타난다. 자, 19시에는 지금 간조에서 만조로 가니까 다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밀어 들어온다. 밀물. 틀렸죠? 4번 A에서 C까지 걸리는 시간. 간조에서 또 다른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 외워두자 그랬죠? 약 12시간 25분. 조석 주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15, 16시경은 갯벌 체험. 갯벌 체험은 물이 빠졌을 때 하기 좋아요. 15, 16시로 봤더니 간조네 갯벌 체험하기 좋다. 그렇다.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자, 12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또 자, 여러분 체크할 게 뭐겠습니까? 한 달 동안 체크. 한 달은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게 하루라면 이게 한 달 동안 30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날 때 조차가 만조에서 간조 사이에 이 조차가 큰 날이 있고 A하고 C처럼 이 작은 날이 있다고 그랬죠? 자, 조차가 큰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살이 적은 날을 조금, 조금 차이 난다.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옳은 것은 무엇이 되겠느냐? 풀어보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와 같은 시기를 뭐라고 할까요? A는 지금 여기 조차가 적잖아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조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A하고 C는 조금이죠. A하고 C는 조금이 되는 것이고, B는요. 이렇게 큰 거를 우리가 만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하루를 주기로 했을 때, 우리가 하루를 주기로 했을 때는 만조와 간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고, 한 달을 주기로 했을 때는 사리와 조금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세요. 네. 하루를 기준, 한 달을 기준. 그러니까 C에서 높이 차이가 가장 크다. 높이 차이는 작죠. 작잖아. 그죠? D일 때 바다 갈라짐. D는 지금 조차가 크니까 바다 갈라짐. 조차가 클 때 바다 갈라지면서 관측이 잘 된다고 그랬죠. 물이 많이 빠지니까 한 번 빠질 때마다. 자, A와 B의 간격이 조석의 주기냐. 조석 주기는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조에서 그다음 만조까지 그게 조석의 주기라고 했는데 A하고 B는 사리와 조금의 기간이잖아요. 이건 거의 한 일주일이거든. 그게 조석의 주기는 아니죠. 따라서 틀렸다. 답은 4 번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문제들 한번 여러분이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원 평가 문제까지 쭉 풀어 보시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8 단원인데요. 오늘 8 단원 일부를 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좀 힘드시죠? 한 한 2 분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7 분에 진행할 테니까 2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 오세요. 네. 2분 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요즘 개학하셔 가지고 힘드시죠? 네, 조금만 진행할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열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열. 우리가 앞으로 이 열이라고 하면요. 이 열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열은 항상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열 에너지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열 에너지는 결국에 입자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입자들의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그러니까 열을 받으면 입자의 운동이 바뀐다. 열 에너지를 받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겁니다, 앞으로. 자, 앞으로 나오는 열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에너지고 열 에너지를 받은 물질은 운동이 활발해진다. 요게 핵심이 됩니다, 항상.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온도 나오는데 이 온도라고 하는 거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그냥 나타낸 수치일 뿐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온도로 쓰는 섭씨 온도 있죠. 도씨라고 하는 이 섭씨 온도는 단순하게 그냥 정한 거예요.
"야, 물이 얼 때의 온도를 0 이라고 하고 물이 끓을 때의 온도를 100 이라고 하자. 그래서 요 사이를 100 등분하자."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섭씨 온도예요. 그래서 물이 얼 때의 온도와 물이 끓을 때의 온도가 기준이고 이걸 100 등분한 것이 바로 섭씨 온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도라는 건 단순히 그냥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온도와 입자 운동인데요. 결국에 이 온도라고 하는 거 역시 열이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운동이 활발한 것이고 온도가 낮으면 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찬물의 운동은 둔하고 뜨거운 물에서의 이 물의 입자의 운동은 활발하겠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차가운 물은 열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는 것이고 뜨거운 물은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열이 나왔죠. 방금 얘기했듯이 에너지다 그랬어요. 에너지. 열은 에너지입니다. 그럼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항상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에너지는 이동합니다. 항상 에너지라는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열 에너지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항상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열 에너지는 항상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손이 차가운 사람이 있거든요. 만약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손을 잡았어. 그런데 남자가 느낄 때 여자 손이 차가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열이 여자한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여자는 남자 손을 따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로부터 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내가 누구 손을 잡았을 때 내 손이 차갑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손이 차갑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의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열은 항상 어디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때 이동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열의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전도와 대류와 복사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열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방법.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고체에서의 이동이에요. 고체. 열이 이동을 해. 근데 고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고체에서 이동하는 방법이 바로,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음. 여러분들이 종교 같은 데, 교회 같은 데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 야 친구 전도해 오세요." 이러잖아. 친구 손 붙잡고 오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체들은 이렇게 입자들이 쭉 붙어 있다고요, 입자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때 이 한 곳에다가 열을 가하잖아요. 이렇게 열을 가하면 여기 있는 입자들은 다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여기 입자들이. 이 활발한 입자 운동이 옆으로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야. 입자 운동이 전달되는 거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한 것은 결국에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뜨거움이 진동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시켜 준다. 진동을 통해서 전달시켜 준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뜨거운 국에다가 숟가락 담가두면 손잡이까지 뜨거워지는 이유, 전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류라고 하는 건 우리 많이 들었죠. 대류. 공기 중에서 "공기가 위아래로 섞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자, 바닷물에서도 "위아래로 섞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런 걸 대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류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액체하고 기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체는 입자가 직접 움직이지 못했지만 대류는 직접 입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열을 받았던 입자가 직접 열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위로.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죠. 그다음에 식은 입자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직접. 에너지를 받은 입자가 직접 열 에너지를 들고 이동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섞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보글보글 끓잖아요.
이런 게 대류다. 그래서 대류의 현상, 뜨거운 물은 위로, 찬물은 아래로 이런 거. 에어컨 켜면은 전체가 시원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에 에어컨이 어디 있는 게 좋냐면 위에 있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야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자, 히터는 방 아래에 있는 게 좋단 말이야. 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뭐 때문에? 대류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복사가 있는데요. 이 복사라는 것은 아까 전도는 고체가 전달한다고 그랬어요. 전도는 어디서? 고체에서 전달이라고 그랬고, 대류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액체와 기체에서의 전달이었잖아. 근데 이 복사는 이런 전달해 주는 물질이 없어요. 고체, 액체, 기체 없어. 그냥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누가? 열 에너지가. 직접 다이렉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로 앞에 손 대고 있으면 손으로 직접 열이 오거든요. 이런 걸 복사라고 하는 거야. 난로 가까이에 있으면 뜨거운 거. 태양에 있는 열이 직으로 오는 거. 그다음에 토스터기나 오븐 안에서 요리가 되는 거. 햇볕이 직접 따뜻해지는 거. 뭐 적외선 카메라 뭐 이런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복사 형태로 열이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그다음에 인제 요거를 좀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은 이 비유 방법이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 책이 이 책이 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앉아 있는 애들이 입자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요 사람이 뭐냐면 입자예요, 입자. 자, 책을 직접 뒤쪽으로 확 던졌어. 던진 건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한 거죠. 이런 건 복사에 비유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뒤로 책을 막 전달시켜 줘. 전달시켜 줘. 요거는 전도에 비유하는 거죠. 애들 입자들은 제자리에 있잖아. 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들고 책을 가지고 뒤로 가. 이거는 대류에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입자가 직접 이 책을 들고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음. 전도는 입자는 제자리에 있는 거야. 열 에너지만 전달시켜 주는 거고 대류는 들고 직접 입자가 열 에너지를 들고 이동하는 것이고 복사는 그냥 열 에너지 자체가 그냥 날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뭐 어려울 거 없죠. 여기 5번 문제 하나 풀어 볼까요? 열의 이동 방법이다. 자, 여기 나 뭐겠어요? 금속 막대로 전달되고 있는 열 에너지 전도잖아요, 전도. 그쵸? 그다음에 다 옆에서 손이 따뜻해진다. 이거는 직접 열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복사. 냄비 아래쪽을 했더니 물이 전체적으로 데워진다. 섞이고 있는 거죠. 대류.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 열에 전달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설치하는데요. 난방기, 히터라고 하는 거죠. 히터는 그러면 어디 있는 게 좋다? 아래쪽에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별거 없어요. 냉방기는 위에 설치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다음에 단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열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열을 차단하는 걸 단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열은 뭐다? 열을 차단하는 걸 단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이 차단할 때 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방이 있어. 근데 이 방에서 지금 방의 온도가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열 에너지가 지금 있어. 그럼 열 에너지를 밖으로 뺏기지 않아야 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가게 놔두면은 계속 내 방에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열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단열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 방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까? 이게 바로 뭐다? 단열이다. 그러면 결국에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뭘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열의 이동을 막으면 되는 거야.
열의 이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뭐뭐가 있었죠? 고체 상태에서 전달되는 전도, 그다음에 액체와 기체에서 전달되는 대류, 마지막으로 복사. 네. 고체 상태에서 전달되는 거, 액체와 기체가 있을 때 전달되는 거, 그다음에 직접 열 에너지 자체 복사. 요 세 가지가 바로 열의 이동 방법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못하게 막으면 단열이 되는 거겠죠. 전도를 막고 대류를 막고 복사를 막으면 되는 거다.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보온병인데요. 우리가 보온병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마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이 보온병 안쪽에 보면은 진공으로 된 층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안쪽에 여기가 진공이라고, 진공. 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마개 있잖아요. 이 마개, 이걸 이중 마개라고 하는데, 음, 이중 마개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걸.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중 마개는, 그래서 뭘 차단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뭐 뜨거운 물을 내가 담아 놨어. 그럼 이 뜨거운 물이 밖으로 나가는 열 에너지를 막아주기 위해서 마개를 막은 거잖아요. 그럼 이 마개는 뭘 막은 거냐면, 이제 그 전도, 밖으로 나갈 때 이 전도를 막기 위해서 이중으로 마개를 두 번 닫을 수 있게 해 놓은 거고요. 여기 진공 상태의 이렇게 공기층, 진공 상태의 공간을 만들어 둔 이유는 뭘까요? 뜨거운 물의 열이 여기까지는 왔어요. 이렇게 벽면까지는 왔어, 이 열 에너지가. 근데 이 밖으로 못 나오게끔 여기다가 진공, 공기를 없앤 거예요. 공기가 있으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대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류를 막은 것이고, 그다음에 고체를 여기다가 붙여 놓지 않고 빈 공간을 둔 것은 전도도 막은 거죠. 그래서 진공 공간은 전도와 대류를 막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쪽 벽에요, 이렇게 은으로 도금이 돼 있어요. 시험 잘 나오는 건데요. 여기 안쪽 벽이 뭘로 돼 있다? 은으로 도금이 돼 있다. 도금이 된 이유는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것처럼 열 에너지가 반사되게 만드는 거예요. 반사되니까 밖으로 직접 못 나가죠. 그래서 이 은도금은 복사를 차단하는 장치예요. 시험 잘 나옵니다. 여기 은도금은 복사를 차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열 장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보온병이 되는데, 보온병의 이중 마개는 전도를 막은 것이고, 이 진공 공간은 대류와 전도를 막은 것이고, 은도금은 복사열을 막은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 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 보면, 단열,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단열을 하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열이 안 나가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 대류, 복사를 막아야 단열이 잘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보온병이나 창문에 이중창, 이런 거 많이 이용한다는 것인데, 특히 보온병 별표 쳐 놓고 꼭 기억하는데, 보온병의 이중 마개의 플라스틱, 요게 왜 필요하냐? 전도를 막은 것이다. 이중벽 사이의 공간, 진공의 공간은 뭘 막았냐? 전도와 대류를 막은 것이다. 은도금은 복사를 막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에 있는 이중창도 보시게 되면, 우리 창문을 보면은 창문이 이렇게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요 안에 공기층이 있어요. 자, 왜 창문을 이어붙이면 전도 현상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어 나갈 텐데, 공기층을 둠으로써 이 전도를 차단해 주는 거죠. 창문이 이어져 있지 않게 차단하기 때문에 전도를 좀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스타이로폼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있거든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전도를 차단한 것이다. 공기를 채워 놨다는 건 전도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시켜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열의 이동까지 했어요.
이동까지 방금 했던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수업 마지막 열평형인데요. 자, 열평형은 뭐냐면 온도가 달라. 온도가 다른데 이 다른 물체를 이제 접촉시켜서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열이 이동하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온도가 같아진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라고 한다. 우리가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왜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게 되면은 열이 어디서 어디로? 뜨거운 물에서 찬물 쪽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이동하면서 둘의 온도가 같아지죠. 뭐에 도달했다? 열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 중간의 온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량이 당연히 많겠죠. 온도가 높은 물체의 온도는 떨어질 것이고 낮은 물체의 온도는 올라가면서 둘이 이렇게 열평형 상태,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를 보면 열평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A와 B를 접촉시켰어요. A의 온도는 50도고 B의 온도는 10도예요. 자,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니까 A에서 B로 이동한다. 자, A가 열을 줬으니까 A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열을 받은 B는 점점 높아지겠죠. 자,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입자 운동은 어떻다? 둔해지는 것이고,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이죠. 자, 4번에 별표 치시고요. 이때 A가 잃은 열이 있어. 열의 양이 만약에 100이야. 그럼 B가 얻은 열의 양도 얼마나 되겠어요? 100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잃은 열의 양과 받은, 얻은 열의 양은 항상 어떻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100줄의 열을 잃었어? 그럼 얘는 100줄의 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준 놈과 받은 놈이 같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얘기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걸 정리하면은, 어, 오늘 뭐뭐 했습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했던 내용을. 자, 우리 오늘 뭐에 대해서 했느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했나요? 7단원에서 해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해류. 해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지속적인 한 방향으로의 흐름이다. 지속적인 흐름이다.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 생기는 흐름이죠.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 동한 난류, 황해 난류, 연해주 해류, 북한 해류, 북한 한류, 그다음에 여기에 조경 수요까지 이게 바로 뭐다? 해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조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조류라고 하는 건 밀물과 썰물처럼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걸 조류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때 그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 높이 올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만조라고 한다. 가장 낮게 깔릴 때 뭐라고 한다? 간조라고 한다. 그때 만조와 간조의 요 높이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차라고 한다. 그래서 요 만조에서 간조까지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자, 만조에서 그다음 만조까지, 만조에서 그다음 만조까지 걸리는 이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석 주기 대략적으로 얼마? 약 12시간 25분의 조석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 조석 주기를 하루가 아니라 한 달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크기 차이가 났다가 커졌다가 반복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차이, 높이 차이가 가장 큰 때를 우리는 한 달 중에서 뭐라고 한다? 사리라고 한다고 했고, 사리도 한 달에 몇 번? 두 번.
높이 차이가 작을 때 뭐라고 한다? 조금이라고 한다고 했죠, 조금. 조금도 한 달에 2번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8 단원 들어와 가지고 뭐 했어요? 8 단원에 들어와서 열과 우리 생활 중에서 온도 이야기했고요. 온도는 열을 나타내는 수치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네 번째 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열이라는 건 뭐라고요? 에너지라고 그랬죠. 에너지. 자,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세 가지 뭐뭐 있었어요? 그렇지.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다. 전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에서? 고체에서. 대류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기체에서. 복사라고 하는 건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걸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자, 이런 열의 이동을 막아보자. 이게 뭐라고요? 단열이다. 단열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했던 전도, 대류, 복사 이것들을 막는 것이 바로 단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단열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보온병이다라고 했었죠. 자, 보온병의 세 부위. 첫 번째 어디? 이중마개. 자, 두 번째 여기 진공 공간. 자, 세 번째 거울 코팅. 음. 이중마개는 뭘 막았다? 전도를 막았다. 진공 상태의 이 틈은 뭘 막았다? 전도와 대류 두 가지 다 막았다. 거울 코팅은 복사를 막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어 온도를 뺏기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7 번으로 뭐 했어요? 이제 열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온도가 내려가면 이게 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했었던 거죠. 온도가 높은 곳 낮은 곳 평형이 이루어진다. 이때 이른 열과 얻은 열이 같아진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적인 정리가 다 됐을 텐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시면 그렇게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140 쪽을 보겠습니다. 140 쪽의 2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림은 어떤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입자의 상태 세 가지를 다 써봐야 되겠죠? 네. 고체, 액체, 기체 한번 써볼까요? 어려운 거 아니죠? 가장 밀집되어 있다? 고체. 흐물흐물하다? 액체. 매우 자유롭다? 기체 되겠네요. 자, 온도는 그러면 어떨수록 기체로 갈수록 온도가 높겠죠? 가의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이고, 입자 운동은 가가 가장 활발하다. 지금 보기에도 어때요? 가장 활발해 보이죠?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다. 예. 액체가 고체보다 온도는 높아야 되는 것이고, 열을 얻으면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거죠. 둔해지는 게 아니라. 되시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풀어보세요. 10번 풀어보자. 보온병이 나왔죠? 단열 장치. 자, 뭐라고 그랬죠? 여기 시험에 세 가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중 마개, 그 다음에 이중 벽, 그 다음에 은도금 세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이중 마개는 뭘 막는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막는다라고 했고, 이중 벽은 두 가지였죠? 전도도 막고 대류도 막는다. 자, 은도금은 뭘 막는다? 복사열을 막는다. 라는 이야기 했었던 거죠. 잘하셨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세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자, 14번 보게 되면 가하고 나를 봤을 때 운동이 누가 더 활발해 보이나요? 여기 주름을 보게 되면 나는 주름이 2개, 나는 주름이 하나. 운동성이 나가 더 활발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 역시 나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기억, 온도는 나가 더 높아야 되니까 틀렸다. 자, 가에다 열을 가하면 나처럼 된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나처럼 되겠죠. 자, 둘을 접촉한다. 자, 접촉하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하니까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온도가 더 높은 나에서 가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겠죠. 음. 그러면 접촉시키면은 나는 열을 뺏겼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겠어요? 둔해지겠죠. 가는 열 에너지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가의 입자 운동은 활발하고 나는 둔해진다. 맞는 설명이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열 평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과학을 봤을 때 이게 뭐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딱 보시면 돼요. 온도가 같아졌다. 열 평형이다. 자, 지금 A의 온도가 높았던 것으로 봐서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 A에서 B로 이동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 4분 이후에 뭐가 이루어졌다? 온도가 같아졌다. 두 물체가 열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자, 옳은 것은 자, 열은 B에서 A로 이동한다? 아니죠. A에서 B로 이동했고요. 자, 5분일 때는 열평형 상태냐? 4분을 지났으니까 열평형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번이 답이 되겠고, A는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는가? 열 에너지를 주니까 점점 둔해질 것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점점 많아진다? 처음에 가장 많았겠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차이가 컸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한 열 에너지 양은 적어지게 되겠죠. 자, A가 잃은 열의 양이 B가 얻은 열의 양과 같아야 되겠죠. 4분 동안은. 그렇죠? 4분의 후에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형이 이루어지면은 다 우리가 온도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러분들 일단 여기 숙제를 여러분들이 여기 뒤까지 내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우선은 일단 네, 좋아요. 8번. 아, 끝났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미안해요. 143쪽까지 숙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7단원 마무리하고 8단원 중간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우리가 1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시간 좀 남았으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겠어요? 자, 어쨌든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참 좋은 결과로 될 것 같고 여러분들 2학기 때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2학기 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시험 전 여러분들 단톡방 살려 놓을게요. 단톡방을 살려 놓을 텐데 단톡방에 여러분들 시험 기간 남겨 주시면은 시험 기간이랑 범위
범위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주에 그 쪽집게 특강처럼 할 거예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 할 거니까 혹시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으로 만날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